안드레아 보첼리, 타임 투 세이 굿바이의 불멸의 테너. 수백만 명의 가슴 깊은 곳에 사랑과 고통, 희망을 전해준 목소리.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피어난 빛입니다. 토스카나의 구릉지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웅장한 무대까지 그의 삶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밤을 음악으로 바꾸어 대성당과 경기장을 뒤흔든 맹인 소년. 실명, 가난, 비탄 등 운명이 그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일어섰습니다. 66의 보첼리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탄생할 수 있다는 증거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승리의 순간 뒤에는 고통으로 새겨진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토스카나 1958점, 올리브숲과 포도밭 사이에 자리 잡은 소박한 농가에서 안드레아 보첼리의 이야기는 빛이 아닌 연약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숨을 쉬기도 전에 의사들은 태아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어머니에게 경고했고, 어머니는 아이를 놓아줄 것을 권했지만 에디 보첼리는 거부했습니다. 두려움보다 강한 믿음으로 그녀는 아이를 안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9월 22점,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연약함 속에 담긴 기적이 안드레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알레산드로는 땅을 일구고 기계를 팔았고, 어머니는 안드레아와 동생 알베르토를 키우는데 전념했습니다. 부는 없었고 가을 물소리, 포도 향기, 별빛 아래에서 민요를 부르는 이웃들의 목소리 등 토스카나 대지에 리듬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아의 세상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선천성 녹내장을 가지고 태어난 안드레아의 시야는 형체, 그림자, 희미한 빛의 후광 등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때 안드레아는 소리를 통해 삶을 탐색했습니다. 그 소리가 내 세상을 그렸다고 그는 나중에 시각보다 더 생생하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안드레아가 12살이던 1970점 축구공이 그의 약해진 눈을 가격해 뇌출혈을 일으켰고 그에게 남은 작은 빛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진짜 어둠이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드레아에게는 놀라운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병동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아닌 위대한 테너 프랑코 코렐리의 목소리를 발견했습니다. 절망을 뚫고 나오는 듯한 신성한 소리. 그 목소리는 불꽃이 되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안드레아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부모님과 헌신적인 가족 조력자의 격려에 힘입어 그는 음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플루트, 색소폰, 기타, 드럼 등 그의 손이 닿지 않는 악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목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은 대회에 참석한 마을 사람들은 마치 이 소년의 목에 수백 년의 슬픔과 아름다움이 담긴 것처럼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진 시각장애인 기숙학교에 보내진 안드레아는 외로움에 시달리며 혼잡한 기숙사에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음악은 나의 등불이었다 라고 그는 나중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등불은 수년간의 고독과 비탄 투쟁의 시간을 거쳐 어느 날 토스카나의 조용한 계곡을 벗어나 세계의 가장 웅장한 무대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는 단순히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열정으로, 침묵을 노래로, 어둠을 광채로 바꾸어 수백만 명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정신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생존은 무자비했습니다. 음악만으로는 공과금을 낼 수도 하루 끼 일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는 법학이 안정의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고 피사 대학교에 등록해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학생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강의를 녹음했고 두꺼운 법률 서적을 큰 소리로 읽어주는 반 친구들에게 의지했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법령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눌러가며 기억했습니다. 그는 돌아보며 법은 내게 절제를 가르쳐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규율은 제 방패였습니다. 규율이 없었다면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잔인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기억은 대부분의 시력을 가진 학생들보다 더 밝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만으로는 가난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그는 강의실 대신 연기가 자욱한 피아노 바를 찾아 담배와 값싼 와인 냄새가 가득한 어두운 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다투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그의 목소리가 안개를 뚫고 나올 때까지 그의 소심한 첫 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순간 고군분투하는 법대생은 사라지고 한마디로 방 안을 조용하게 만드는 몽상가가 대신했습니다. 그는 겨우 먹고 살 만큼 벌었지만 그 밤은 그에게 돈보다 더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무대가 되었고 그의 목소리가 운명으로 굳어지는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그 피아노바가 나의 체육관이자 전쟁터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나는 소음 속에서 노래하는 법을 배웠고 듣지 않는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1987점의 어두운 방에서 운명이 그의 첫 번째 아내가 될 젊은 여성 엔리카 친자티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조차 폭풍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1987점 졸업 후 안드레아는 낮에는 정장을 입고 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로 법정에 서서 꾸준히 정확하게 법률을 낭독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다시 태어났고 주변의 네 벽에 담기에는 너무 큰 노래에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안전한 법의 길과 위험한 음악의 부름, 두 가지 삶이 평행선을 달리며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한 남자에게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존재, 조용한 고통 사건 파일을 품에 안은 변호사와 한밤중에 피아노 앞에서 자신의 진실을 멜로디로 피워내는 같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존할 수 없는 두 삶이 서로를 밀어붙이며 하나만 살아남을 때까지 오직 음악만이 그의 운명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변호사, 밤에는 피아니스트로 두 가지 삶을 살았던 그는 법정은 그에게 안정을 주었지만 피아노바는 그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2 점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록가수 주체로 포르나카리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작곡한 미제레레라는 곡의 데모를 녹음할 테너가 필요했고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안드레아 보첼리는 피아노 앞에 앉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파바로티는 테이프를 듣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저 사람이 있는데 왜 제가 필요하죠? 그 순간 안드레아가 수년간 짊어지고 있던 이중적인 삶이 하나로 녹아내렸습니다. 음악이 마침내 돌이킬 수 없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 계기로 데모는 주체로와 유럽 투어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첼리는 매일 밤 상상 이상으로 많은 관객 앞에서 노래했고 그의 목소리는 토스카나의 연기가 자욱한 바를 넘어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연은 시련이었습니다. 박수 뒤에는 사적인 고통 가슴을 조이는 무대 공포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속삭이는 의심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 년 후 마지막 음이 나올 때까지 떨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황이 무대에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세상은 떠오르는 스타를 보았지만 안드레아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든 단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1993 점에서 가수에서 프로듀서로 변신한 카테리나 카셀리는 다른 사람들이 간과했던 오페라와 대중가요를 넘나드는 따뜻함을 지닌 테너를 발견하고 그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보첼리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콩쿠르인 산레모 음악제 신인 부문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는 청중이 침묵할 정도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잔잔한 바다를 불렀습니다. 그는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렸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앨범은 같은 제목으로 잔잔한 바다는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영광과 부담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명성은 재능 이상의 것을 요구했고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1995점에서 그는 두 번째 앨범을 발표했고 이 앨범과 함께 그의 영원한 대표곡이 될 콘테 파티로를 발표했습니다.
1996점에서 소프라노 사라 브라이트먼과 함께 부른 영어 버전 Time to Say Goodbye는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독일에서 기록을 경신하고 세계적인 이별과 부활의 찬가가 됐습니다. 대성당과 경기장 모두 그 힘에 떨었습니다. 한때 어둠의 침묵을 두려워했던 안드레아에게 그의 목소리는 이제 수백만 명의 침묵을 채우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오르막길이었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클래식계의 비평가들은 그의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두고 그랜드 오페라를 위한 힘이 부족하다거나 팝과 아리아를 섞어 전통을 희석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인생에서 수많은 의심을 견뎌온 그에게 이러한 상처는 깊게 남았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찬사를 받았지만 그가 가장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술은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반성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면 제 역할을 다한 것이죠. 1990년대 후반이 되자 보첼리는 더 이상 숨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부터 로마의 콜로세움까지 그 어떤 테너도 감히 노래할 수 없었던 공연장을 가득 메웠고 PBS 스페셜 토스카나의 밤은 그의 이야기를 미국 가정에 전달하며 새로운 대륙에 그의 목소리를 소개했습니다. 매 공연은 승리와 고통이 공존하는 무대였고 밖에서는 박수가 터지고 안에서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언제나 침묵과 두려움, 타인의 시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안드레아가 비범하게 성장한 것은 목소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의 여정의 불완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실명 무대, 공포증 가난을 짊어지고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섰고 오페라와 팝 성당과 경기장을 넘나들며 노래한 테너였으며 모든 상처를 소리로 승화시킨 생존자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가 시간을 뛰어넘어 작별을 고할 때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싸운 전투의 메아리이자 확실성보다 음악을 택한 한 남자의 증언이었고 아무리 무거운 그림자도 한 음의 빛으로 깨질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첫사랑이 투쟁의 그늘에서 시작되었지만 영광의 정점에서 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경기장에서 그의 이름이 울려 퍼지기 훨씬 전인 1987점. 그는 그저 연기가 자욱한 피아노배서 생존과 피로를 맞바꾼 법대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엔리카 센자티를 그의 앞에 놓은 것은 화려한 극장이 아닌 희미한 조명의 방이었습니다. 그녀는 17점밖에 되지 않았지만 안드레아의 노래를 듣고는 나중에 고백했듯이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침묵시키고 제게도 침묵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사치가 아닌 고난 속에서 여전히 그림자에 가려진 삶 속에서 연약한 빛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로맨스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1992 점 안드레아는 자신의 커리어가 흔들리기 시작할 무렵 엔리카와 결혼했습니다. 웅장함이 아닌 희망으로 엮은 결혼식이었습니다. 두 젊은 영혼은 운명이 요구하는 대가를 아직 알지 못한 채 함께 삶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곧 1995점의 아모스와 1997점의 마테오라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안드레아는 나중에 부성애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노래였다고 말했습니다. 토스카나의 집은 웃음소리 바닥에 널려있는 장난감에 소란 긴 밤을 보내고 돌아온 안드레아를 기다리는 엔리카의 요리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한동안 그 집은 시각장애인 뮤지션이 스타가 아닌 그저 남편이자 아버지인 그에게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박수소리가 커지자 두 사람의 집에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경기장은 박수소리로 들끓었지만 식탁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엔리카가 4인분의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도 접시를 그대로 치워버리는 저녁이 있었습니다. 엔리카가 은은한 램프 불빛 아래 잠들면 아이들이 옆구리를 누르고 투어가 거듭될수록 침대 자리는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운명에 이끌린 안드레아의 경력에는 끝없는 투어 녹음 인터뷰가 필요했습니다. 승리할 때마다 그는 소중히 여기던 가정생활에서 멀어졌습니다.
피아노 뒤에서 고군분투하는 꿈나무로 그를 처음 사랑했던 엔리카에게 그것은 고통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그녀만을 위해 노래하던 남자는 이제 세상을 위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안드레아는 성공으로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콘티 파티로 타임 투 세이 굿바이가 전 대륙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불빛이 사라진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멀리 떨어진 호텔방에서 그는 집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을 들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정표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명성이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도 가져갔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엔리카를 결코 욕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부드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2 아들과 내 인생의 10년을 주었다. 이 말에는 비통함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에 대한 대가를 아는 한 남자의 조용한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이천에서 안드레아와 엘리샤는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스캔들도 배신이라는 헤드라인도 없었습니다. 오직 2 사람이 깊이 사랑했지만 그들을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혼은 조용하고 품위 있게 이루어졌지만 그 품위 뒤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에게는 텅 빈 집의 침묵이 어떤 비평가의 말보다 더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엔리카에게는 한때 알고 지냈던 남자가 전설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함께 쌓아온 삶의 친밀함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실 속에서도 유산은 남아 있었습니다. 2 집 사이에서 자랐지만 항상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 안았던 아모스와 마테오는 깨어진 결혼의 진정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옆에서 노래하는 마테오는 아버지는 음악은 단순한 음표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과 상실에서 태어난 그 진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안드레아와 엔리카의 이야기는 단순히 끝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대함이 종종 요구하는 무자비한 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깨질 때에도 이별을 넘어 오래도록 지속되는 선물을 남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박수 뒤에 오는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사적인 기쁨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침묵. 아마도 그것이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가 그토록 잊혀지지 않는 깊이를 지닌 이유일 것입니다. 모든 승리의 음표 뒤에는 희생된 것의 메아리 고난 속에서 시작되어 조용한 비탄으로 끝난 첫사랑이 있지만 그의 음악을 이어가는 아들들에게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첫 결혼에 메아리가 사라지자 그들은 침묵 이상의 것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부재 속에서 방황하는 한 남자를, 세상은 찬사를 보내는 목소리를, 박수로는 고칠 수 없는 상처를 가진 마음을 남겨두었습니다. 가장 웅장한 무대를 정복했지만 집에서는 방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음악은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고 잃어버린 친밀감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기도처럼 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 베로니카 베르티는 대체물이 아니라 그의 사생활에 찢어진 천을 조용한 불변의 실로 천천히 이어주는 존재로 들어섰습니다. 2 사람의 만남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녁 파티에서 당시 44점이었던 안드레아는 눈에 띄는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나이 차이는 엄청났지만 즉각적인 교감으로 해소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평소처럼 솔직하게 첫눈에 반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지냈습니다. 덧없다고 치부할 수도 있었던 인연은 폭풍우와 회의론 쉽게 버릴 수 없는 과거의 무게를 견뎌낸 끈끈한 유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베로니카는 안드레아의 도전에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이를 포용하며 그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안드레아의 실명이나 끊임없는 커리어의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그의 투어를 안내하고 일정을 관리하며 공적인 임무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사적인 인간을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시대를 초월한 노래의 불멸의 테너였지만 그녀에게 그는 여전히 피곤함과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무대 공포증 박수가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씨름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스캔들이 아니라 일상의 인내 속에서 자랐고 그 인내 속에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10년 이상을 함께하며 충실함은 서명으로 봉인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존재로 증명되었습니다. 2010이 되던 해 안드레아의 삶에 뜻밖의 빛을 가져다준 딸 버지니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 아들을 둔 축복받은 그에게 버지니아의 웃음은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그는 베로니카를 가까이 안고 그녀의 작고 맑은 목소리가 가장 달콤한 음악이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로 침묵으로 가득했던 집은 아이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2년 후 2014점 안드레아와 베로니카는 토스카나 리보르노의 몬테네그로 성지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식은 타블로이드가 아닌 진실 가족 친구 신앙을 위한 친밀한 자리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실현당한 마음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한때 세상에 작별의 시간을 주었던 남자는 이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영원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베로니카의 헌신은 사적인 영역을 넘어 안드레아 보첼리 재단의 수석 부사장이 되어 명성을 봉사로 콘서트를 강의실로 박수를 치유로 바꾸었습니다. 안드레아는 그녀 곁에서 사랑뿐 아니라 목적의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안드레아는 항상 신앙이 나침반 역할을 해왔지만 베로니카는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장수가 아니라 평형입니다. 한때 실명은 그를 고립시킬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베로니카는 공항과 호텔 복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성의 미로 속에서도 그의 가이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폭풍우를 잠재우는 평온함 세상이 너무 무거워 보일 때 그의 등을 잡아주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를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확대하여 그의 빛이 더 멀리 도달하고 더 안정적으로 타오르도록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안드레아의 비탄에서 회복으로의 여정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빛나는 것으로 새기고 고통을 깊이로 변화시킵니다. 안드레아는 베로니카에게서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성찰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비극으로 점철된 한 남자를 끌어안고 천재의 짐과 역사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기로 선택한 사람. 그래서인지 오늘날 안드레아가 사랑을 노래할 때 그 음은 가볍지 않고 깊으며 이별과 재발견이 만들어낸 다른 중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결혼은 깔끔한 결말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 후에도 인생은 여전히 예상치 못한 인사를 속삭일 수 있으며 때로는 가장 달콤한 하모니는 치유된 상처의 메아리에서 탄생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베로니카와의 행복은 안드레아에게 오랫동안 갈망하던 안정과 우정, 더 이상 상실의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는 가정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랑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로맨스보다 더 깊고 명성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사랑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아이들의 목소리에 담긴 사랑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묶는 유산의 조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안드레아의 세 번째이자 가장 흔들리지 않는 헌신. 3대에 걸친 가족과 음악의 얽힘 이온도 지울 수 없는 유산 어떤 거리도 약화시킬 수 없고 그림자도 희미해질 수 없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언젠가 자녀들이 걸어서 건너갈 다리로 만든 사랑. 1995 점의 첫째 아들 아모스는 명성의 소음 아래 고요히 흐르는 물줄기였습니다. 세상이 무대에 오르는 것을 원할 때 그는 침묵을 택했고 항공우주 공학의 엄격함에 파묻혀 면적 대신 방정식에서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음악의 매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드문 밤이면 아버지 옆에 앉아 피아노를 치며 안정된 손길로
안정된 자세를 취하곤 했죠. 안드레아는 그를 향해 맹목적인 시선을 돌리면서 나중에 속삭이곤 했습니다. 아모스는 제게 규율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무대에 자주 오르지 않지만 저와 함께 연주할 때면 제 옆에 가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드레아에게 아모스는 침묵 속에서도 피는 여전히 노래한다는 증거인 닭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모스가 닻이라면 1997점에서 태어난 마테오는 안드레아의 목소리와 같은 불을 품은 태양 거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성을 지닌 그의 음색은 같은 따뜻함과 아픔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만의 현대적인 엣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빛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그림자처럼 수년간 음악원에서 조용히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2018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피아노 앞에 선 영상은 음악 그 이상의 멜로디에 맞춘 상속이었습니다. 안드레아가 마토의 손에 손을 얹는 순간 수백만 명이 울었습니다. 그 몸짓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 인내 세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마테오는 자신만의 길이 있지만 그와 함께 노래하면 마치 내 목소리가 미래로 확장되는 것 같다고 안드레아는 인정했습니다. 마테오에게서는 단순한 태양이 아니라 연속성 토스카나에서 시작된 꿈에 살아있는 메아리를 본 것이죠. 그리고 늦게 피어난 두 번째 결혼의 기적. 1012. 점 아모스가 규율이라면, 마테오가 유산이라면 버지니아는 순수한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안드레아의 세상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만들며 박수가 닿지 않는 공간을 채웠습니다. 8살이던 2020점. 그녀는 생방송 중인 아버지 옆에 서서 할렐루야를 불렀습니다. 연약하지만 두려움 없는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밤새 여명이 밝아오던 그의 테너에 맞춰 들려왔습니다. 안드레아는 시간 자체로부터 순간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를 팔로 감싸 안고 가까이 안아주었습니다. 관객들은 단순한 공연을 본 것이 아니라 성화가 전달되는 것을 보았고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주는 아이와 세상에 사랑이 여전히 노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가족을 보았다고 안드레아는 부드럽게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박수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아모스 마테오 버지니아가 함께 안드레아의 가장 성스러운 무대를 완성합니다. 콜로숨도 대성당도 아닌 그의 집의 조용한 화목. 한때 명성을 빼앗길 뻔했던 가족은 회복되었고 실명을 부정할 것 같았던 사랑은 눈과 손목소리를 통해 10배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맹인 기숙학교에서 외로움을 두려워했던 소녀는 이제 세계의 등불을 들고 아이들과 나란히 서서 불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수는 사라지고 차트는 조용해지겠지만 노래로 묶인 가족의 떨리는 하모니는 그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음악과 피의 결합이라는 그의 세 번째, 이자 가장 깊은 사랑은 모든 상실을, 유산으로 모든 상처를 영속성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모스가 연주할 때, 마테오가 노래할 때, 버지니아가 목소리를 높일 때 세상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사랑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제나 노래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약속을 울리는 안드레아 보첼리의 가슴을 듣게 됩니다. 음악이 집안에서 만들어낸 모든 하모니에도 불구하고 벽 너머의 세상은 항상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수백만 명의 어두운 밤을 위로했던 안드레아 보첼리는 갑자기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팬데믹의 무게에 비틀거릴 때 그는 한 모임에 서서 가족을 격리하고 무대를 비워둔 엄격한 봉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계산된 것도 연습된 것도 아닌 지치고 그리운 곳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몇 시간 만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때 그의 노래에 생명줄처럼 매달렸던 팬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부활절 주일의 텅 빈 성당에서 희망을 전했던 바로 그 테너는 이제 일부 사람들에게 공포의 계절에 부주의한 사람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헤드라인 뒤에는 상징이 아니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평생을 무대에서 살아온 예술가가 이제는 침묵에 질식할 것 같다고 느낀 것. 감금에 지친 한 인간이 아이콘이 아닌 이웃으로서 답답함을 토로한 것. 전 세계는 논란을 목격했습니다.
안드레아의 가족은 그의 취약성만 보았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그는 반항이 아닌 겸손으로 대응했습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례가 아니라 감정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연기를 벗은 그 말에서 그는 비평가들이 잊고 있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목소리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 속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년 동안 언론을 통해 그의 실명이 낭만화되고 단순한 삶의 사실이 아니라 마케팅 도구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제안은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노력을 헤드라인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안드레아는 매 공연마다 조용한 신념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음악가로 보이고 싶습니다. 그의 가족은 끝없는 리허설과 훈련 연구를 통해 세상이 들었던 목소리가 동정의 산물이 아니라 끈기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에게 이러한 시련은 명성은 박수뿐만 아니라 감시를 확대한다는 오래된 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에게 박수를 받았던 무대에서 그는 비난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발의 순간마다 원망 대신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비평가들과 논쟁하거나 비통함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폭풍이 자신의 인간성을 더욱 깊게 만들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는 음악은 고통에서 탄생하지만 반드시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실천함으로써 예술가의 유산은 완벽함이 아니라 대중의 시선에서 불완전함을 어떻게 견뎌내는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안드레아 보첼리는 가수 이상의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실수를 피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마주했기 때문이죠. 그는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비판이 마음을 굳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0점의 폭풍우와 그의 이야기를 둘러싼 논쟁은 그를 침묵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들은 위대함의 척도는 논란의 부재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은혜의 존재에 교자물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안드레아는 세상에 조용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릴 때에도 존엄성은 여전히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66점 안드레아 보첼리는 더 이상 투쟁만으로 삶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 믿음 가족 예술을 통해 균형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의 집은 포르테 데이 마르미에 위치한 3층짜리 빌라 알피마레로 파도 소리와 창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피아노의 울림이 어우러지는 토스카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이 빌라는 지비자 창작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리허설이 조용한 저녁 식사에 녹아들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피아노 선율과 어우러지며 바다 자체가 그의 목소리와 함께 시간을 유지하는 듯한 곳. 길 건너편에는 가족 친구 손님이 만나는 세련된 휴양지 알피마레 비치 클럽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서비스 소속감에 대한 안드레아의 철학이 반영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그는 자신의 출생지인 라 하티코로 돌아와 1년에 한 번 고요한 계곡에서 열리는 콘서트인 테아트로 델 실렌시오를 주재합니다. 한때 그 들판을 떠돌던 맹인 소년이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자산은 이탈리아의 토양에 엮인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보첼리 1831 와이너리는 그의 어린 시절을 키워준 토스카나 언덕에서 와인을 생산하며 각 병은 전통의 연속이자 유리잔에 담긴 추억입니다. 보첼리 농가는 이러한 유산을 더욱 확장하여 방문객들이 그가 걸었던 곳을 걸으며 그가 어린 시절 숨쉬던 공기를 마시고 그를 키워준 땅의 수확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외에서는 마이애미의 저택이 제2의 고향이자 미국 투어의 실질적인 거점이며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가족이 모이는 장소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소유물은 웅장하지만 부보다는 영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선반 위에 쌓인 트로피가 아니라 돌과 흙에 새겨진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가 쌓은 가장 큰 토대는 돌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재단은 이탈리아 IT 등지에서 학교 의료 프로그램 재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박수를 교육으로, 기립박수를 기회로 바꾸며 재능을 봉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드레아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그의 유산 계획도 사적인 유언이 아니라 후원자들에게 유산을 고려하도록 유도하여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진 후에도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했습니다. 10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 50여 년을 살아온 안드레아는 어둠을 밝히는 수련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새 다큐멘터리에서 한때 무대 공포증을 겪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박수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속이 떨렸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훈련과 믿음 회복력은 두려움을 숙달로 바꾸었고 오늘날에도 그 교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안드레아는 꾸준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말을 타고 토스카나의 태양 아래서 긴 산책을 하고 지역 전통에서 유래한 간단한 식사를 하며 성악 휴식과 연습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은발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을 가리는 짙은 안경 고난과 승리가 만들어낸 이탈리아 신사의 절제된 우아함이 그의 외모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노래를 부릅니다. 이천 테아트로 델 실렌치오 개관 60주년 기념, 유럽 및 북미 지역 해외 투어, 뉴욕에서의 휴가 복귀, I Believe the Family, 글로벌 개봉 등 그의 일정은 여전히 꽉 차 있습니다. 가족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목소리를 미래로 확장하는 마테와의 듀엣 순수함이 희망을 품을 수 있음을 일깨우는 버지니아와의 부드러운 연주, 아모스까지 조용히 동참하는 피아노의 밤. 이 모든 것은 콘서트일 뿐 아니라 3대에 걸쳐 보첼리의 이름이 노래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안드레아 스스로도 나는 노래해야 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노래는 나 자신과 듣는 사람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드레아 보첼리의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닷가의 별장도 포도밭도 수많은 상도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보물은 그의 목소리가 기도가 되고 집이 피난처가 되고 가족이 사랑이 그림자를 이긴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나요티코의 고요한 계곡에서 세계의 위대한 무대까지 실명에서 광채로 그는 고통은 영속성으로 상실은 유산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천 명 앞에 선 그의 음악은 공연이 아니라 새롭게 다짐하는 서약처럼 느껴집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노래할 방법을 찾겠다는 서약 말입니다. 힘든 밤에 그의 목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면 아래에 감사의 말을 남겨주세요. 보첼리의 노래가 당신을 찾았던 순간을 공유하거나 토스카나의 고요한 계곡으로 돌아갔을 때 듣고 싶은 그의 영원한 멜로디를 알려주세요.